후계자 문제로 왕비 캐서린과 갈등을 겪는 속에 매력적인 앤블린에게 빠져든 헨리 8세는 왕비와 헤어지고 젊고 매력적인 앤과 결혼하여 적자를 낳을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헨리 8세와 앤블린, 그리고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왕비와 이별하겠다는 국왕의 폭탄 선언은 궁정의 파국을 불러왔고, 충격을 받은 캐서린 왕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속에 헨리 8세는 당시 카톨릭 교리상 이혼이 불가능했던 만큼 애초에 혼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혼인 무효 방식을 취하했고,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혼인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청원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주장한 혼인 무효의 근거는 캐서린이 예전 형 아서와의 결혼 생활 동안 이미 순결을 잃었고 자신은 그런 형수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의 의거, 자신이 형수인 캐서린과 결혼한 것은 비성경적 결혼이었고 그렇기에 예전 율리오 2세가 취한 관면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으니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클레멘스 7세는 코냑 동맹전쟁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본거지 로마까지 철저히 약탈당하는 대패를 맛보았고 자신은 황제의 소나기에 들어가 사실상의 포로가 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이 본래 스페인의 공주로서 그녀의 언니 후아나의 아들이 바로 카를 5세, 즉 캐서린은 카를 5세의 이모였으니 황제의 포로가 되어 그의 눈치를 살피던 교황은 감히 황제의 이모의 혼인 무효를 허용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분노를 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일 뿐 명목상으론 전임 교황 율리오 2세가 적정 절차를 거쳐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했던 만큼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설사 헨리 8세가 형수와 결혼한 것임을 인정한다 한들 헨리 8세가 내세운 레위기 20장 21절에 반대되는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는데요. 헨리 8세는 1527년 교황청에 파견한 첫 번째 특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이어 특사를 파견 교황을 아련케 했으나 교황의 입장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비슷한 대답만 듣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발전되었고 절대로 혼인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던 왕비 캐서린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성경에 대고 자신이 결혼 당시 처녀였다는 것을 맹세하는 한편 따로 교황에게 탄원을 올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고 이미 전남편 아서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율리오 2세로부터 혼인 무효 승인을 받았던 만큼 자신과 국왕의 결혼이 적법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캐서린과의 결혼 당시 헨리 8세 역시 당시로서는 분명 자신의 의지대로 캐서린과 결혼했고 그녀와 첫날 밤을 치른 뒤 캐서린은 처녀였다고 말하며 자랑하곤 했으니 이것이 20년 뒤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황청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헨리 8세의 합법적 혼인 무효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내부적으로도 왕비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던 그는 완강히 거부하는 캐서린과 기나긴 치열한 혼인 무효 공방을 벌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아껴온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이미 사실상 모든 것을 체념한 캐서린은 자신의 비참하고 씁쓸한 결말을 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는 그동안 헨리 8세를 보좌해온 수많은 인재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0년 넘게 잉글랜드의 재상직을 맡으며 다방면에서 훌륭히 국정을 수행해온 토마스 울지는 국왕의 혼인 무효 문제를 놓고 왕과 교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등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국왕으로부터 실망과 분노를 사게 되었고 헨리 8세는 결국 울지에게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요크 대주교의 직함만을 남긴 채 그를 모든 공직에서 해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울지는 국왕의 은총을 완전히 잃고 쓸쓸히 임지인 요크로 향했으나 그 사이 엠블린과의 결혼이 울지의 방해로 무산된 이래 그에 대한 앙심을 품어온 노썸벌랜드 백작 헨리 퍼시는 권력남용과 부정축제 등 반역죄를 이유로 울지를 고발했고 결국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런던으로 재소환되는데요. 국왕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울지는 곧 다가올 비참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었던 건지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향년 58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한편 울지가 오랫동안 역임한 왕국 재상의 자리는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늘 비리 위험이 있던 만큼 보통 가족이 없는 성직자가 임명되곤 했는데 헨리 8세는 이 당시 파격적으로 가족까지 있는 데다 일반 신도로서는 최초로 국왕의 비서와 하원 의장을 지낸 토마스 모어를 임명했으니 이것은 그만큼 그가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가 모어를 기용한 데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재상이 된 모어는 주변을 갸우뚱하게 만들 모순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종교적 자유를 주창했던 그가 재상이 된 이후로는 수많은 종교 재판을 열어 신교도들을 자비 없이 처형하는 이단 신문관이 돼버린 것인데요. 본래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루터주의와 칼뱅주의를 이단으로 배격했던 헨리 8세는 역시 독실한 카톨릭인 모어를 통해 대륙 신학의 영향을 받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 40명을 체포하여 신문했고 이 중 6명을 화형시키게 됩니다. 모어는 재상이 된 이래 왕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개신교를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들을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보았던 만큼 유토피아의 저자로서 다소 의아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모순적 행위는 분명 그의 의지대로 행해진 일이었는데요. 한편 국왕과 캐서린의 이혼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어차피 로마의 약탈 이후 교황의 위신이 곤두박질 친 데다 자신을 방해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 헨리가 반감을 품기 시작하는 속에 그는 어느덧 그의 뜻을 쟁취하고자 교황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교도에 대한 자비 없는 처형에서 보았듯 흔들림 없는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모어는 교황권을 부정하려는 왕에 반대하며 그의 혼인 무효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스스로 재상의 직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파면당한 울지와 달리 모어의 경우 스스로 사임한 것임에도 달리 보면 단순 무능을 이유로 쫓겨난 울지와 달리 모어는 국왕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물러난 것이었으니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이들은 누구라도 반역죄로 제거해버리는 국왕의 성품을 잘 알듯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는 머지않은 자신의 최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숭배하던 교황을 배격하고 신복 울지와 모어를 내쫓을 만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헨리 8세는 이제 교황 및 캐서린과의 7년의 공방을 청산할 종교개혁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온 뛰어난 2명의 토마스를 내친 헨리 8세. 그러나 그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들과 달리 이제부터 그의 모든 바램을 이루어줄 또 한 명의 토마스가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과연 그는 누구이며 교황과의 관계 청산과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한 헨리 8세는 과연 그의 위험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패기와 관계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